지금 이 순간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의 실로 엮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을 거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정확히 예결해온 한 남자.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본 꿈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 영국의 꿈의 탐정으로 불렸던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혼돈의 끝은 파괴가 아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대도시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한반도의 위상이 국제 무대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이미 로빈슨의 예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전하려 합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왜 대한민국이 소개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위기의 소식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격간, 이 모든 혼란의 파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들어왔고 그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빈말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 로빈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예언가라 불리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런던 테러, 항공기 추락, 자연재해. 그가 본 장면들은 며칠 후 뉴스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를 연구했고 경찰이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빈슨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한 꿈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으로 퍼지고 마침내 한반도에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나라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로빈슨은 이 땅이 파괴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본의 불안정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시마리를 이곳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실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실의 매듭이 왜 한반도에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 로빈슨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 평범한 영국인이 세계의 운명을 꿈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특별한 혈통도, 신비로운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로빈슨 자신은 평생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그렇게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지 본다. 꿈에서 장면들이 펼쳐지고 며칠 후 그것이 현실이 된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꿈의 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로빈슨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이상한 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낯선 건물, 알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뉴스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상황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로빈슨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에. 그의 꿈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음이 길을 찢고 불길의 열기가 피부를 태우며 사람들의 비명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직접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본 장면들은 사회, 때로는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러 공격, 항공기 사고, 화재 참사,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본 장면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관심병 환자, 정신 나간 사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로빈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 대학교의 게리 시워츠 박사가 본격적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시워츠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로빈슨에게 사전 정보를 전해주지 않고 그가 꿈에서 본 장소를 지도에서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런던의 한 지역이 목표였습니다. 수백 개의 거리와 건물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은 놀라운 정확도로 위치를 집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이 남는 실험에서 그는 계속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시워츠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다. 과학은 로빈슨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에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로빈슨의 예지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반지 기록자다. 나보다 큰 힘이 보여지는 것을 적어둘 뿐이다. 과학적 검증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과 정보기관이 로빈슨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위협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빈슨이 꿈에서 본 장면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특정 거리의 모퉁이, 검은 가람을 든 남자의 뒷모습. 그가 제공한 정보로 경찰은 폭탄, 테러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꿈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지하철역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고 다른 경우에는 범인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정보는 실제 범죄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로빈슨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며 매일 아침 꿈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에게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재난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다리,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꿈에서 깨어나도 그 장면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꿈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의 운명, 세계의 흐름, 인류의 미래. 그의 꿈은 점점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깨달았습니다. 이 꿈들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꿈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영국인인 자신이 동아시아의 비전을 보는 것일까?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 예측할 수 없는 벼라대, 그리고 그 혼란의 파장이 한반도로 모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것은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에서 찾게 된다든가, 이 땅이 새 나라를 잇는 균형의 축이 된다든가,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의 각성이 인류의 새로운 둔형을 만든다. 그 각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훈반도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로빈슨이 본 구체적인 장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운묘의 하나의 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떨림은 반드시 다른 나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떨림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달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흐르듯 진동이 퍼져나갔고 일본 열도 전체가 한데였다. 그는 이 꿈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에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전례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가 중단되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였고 경제 전문가들 조차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붉은 달의 진동이 일본의 신재를 멈췄다. 며칠 사이에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경당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위기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빈슨은 곧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일본 지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깜빡이다가 멈췄습니다. 거리는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움직임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침묵의 도시였습니다. 현실은 다시 로빈슨의 꿈을 따라갔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고 항구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21세기의 블랙아웃이라 불렀습니다. 로빈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모든 빛에 삼킨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극동의 한 나라가 깨어난다. 일본의 경제 위기와 중국의 블랙아웃, 두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 모든 혼란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의 중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점은 한반도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두 거대한 기둥이 무너질 때 세 번째의 문이 열린다. 그것은 파괴의 문이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문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한국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그 문턱에 서 있다고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두 나라를 잡아줄 중심이 되는 것,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 균형점이 되는 것. 이 예언의 핵심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다시 배열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된다는가. 로빈슨의 이 기장에는 한 페이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솟아오르는 빛,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로빈슨의 이 기장에는 한반도를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윤곽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한반도 위에 떠오르는 거대한 빛의 후간에 그는 예기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진동이 멈추고 중국의 침묵이 끝날 때 세계의 중심이 이곳으로 움직인다. 서울에서 시작된 빛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것을 세 나라의 균형을 다시 잇는 연결의 빛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회의들이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기술과 반도체,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외교 논의와 협력의 장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로빈슨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의 하늘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중국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빛은 단순히 평화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를 책임지는 색이다. 이 기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곧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국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이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퇴근 문양이었습니다. 태극이 빛나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커지며 한반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이 불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호가 된다. 로빈슨은 한국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언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빈슨이 항상 사람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미래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기장에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하늘의 신호는 한 사람에게만 내려오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집단적 각성. 로빈슨이 본 것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 일본과 중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이나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능력.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잇는 힘. 로빈슨은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근두리가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다. 두 나라가 흔들릴 때 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그 빛이 바다를 건너 이분으로 다시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중심으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운명의 궤적이라 불렀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세 나라의 대표들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대가 아니라 대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로빈슨이 본 첫 번째 구체적 장면은 일본의 위기였습니다. 디지털 쓰나미라 불릴 만한 대규모 시스템 붕괴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금융망이 마비되고 경제가 멈췄습니다. 전통적 강국이었던 일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양자보안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서울에서 긴급 복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되살아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웃의 순이었다. 일본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한국의 조화 철학까지 경쟁에서 공존으로, 복주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개입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하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만든 세계, 한국이 가져온 두 번째 비. 중국 지도자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tun의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한다. 그들은 한국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는 한국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적대의 역사를 가진 세 나라가 균형 잡힌 공동체로 재편되었습니다. 징후를 넘어선 것입니다.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늘이 한국에게 중심의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다. 회의 의자다. 왕좌는 지배를 뜻합니다. 하지만 회의 의자는 대화를 뜻합니다. 신뢰를 뜻합니다.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공정과 생명을 위한 혈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세 나라 국기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전 세계 방송사들이 생중계했습니다. 방송은 말했습니다. 동방이 다시 세계를 비춘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빛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한국의 빛은 생명의 불꽃, 일본의 빛은 성찰의 등불, 중국의 빛은 변화의 횃불. 세 빛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동방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들이 세워졌습니다. 패권이 아니라 공존, 정복이 아니라 조화,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땅의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한국의 빛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빈슨의 마지막 기록에는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말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미래. 빛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앞으로 나르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로빈슨이 말한 진짜 목적은 국가의 벼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각선이었습니다. 그는 새 시대의 열쇠로 세 단어를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지역하라. 과거를 잊지 말되 거기에 묵이지 말라. 과거의 상처는 나침반이지 족쇄가 아니다. 정리하라. 외부의 적을 찾지 말고 내면의 혼란을 극복하라. 일상에서 작은 질서를 세워라. 연결하라. 다음 시대의 기술은 연결이다.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공감이다.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내일의 작은 결정들이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고. 빛의 시대는 모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거대한 상징이 아니다. 다른 일을 위한 빈자리다. 로빈슨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인류가 예언의 일부가 되라는 초대였습니다. 로빈슨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새 나라의 균형을 완수할 임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지 한 사람의 비전을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빈슨 자신도 말했습니다. 나는 본 것에 기록할 뿐이다. 해석은 보는 이의 몫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거나 의심하거나 그건 역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예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경제 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침묵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조정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나비 아난다. 28세, 그리고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경제 예측. 2018년 파키 리라와 폭락, 2020년 글로벌 공급망 붕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모두 그가 먼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침묵의 파도라고 부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깊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 한국 경제에 나타날 결정적 변화, 침묵의 파도가 뜻하는 신호와 징조, 나비 아난드가 본 미래와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단순한 경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기업들은 분기 실적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 수익에 만족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미 바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갑자기 인도의 한 청년이 올린 글이 전 세계 금융포럼과 소셜미디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아난드.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듯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한국의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매일 비슷한 경고를 쏟아내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나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2018년 터키 리라와 풍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3개월 전의 말이죠. 2020년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마비를 강구했고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그의 손끝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말하는 건 붕괴가 아닙니다. 그는 순환을 말합니다. 우주는 징벌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만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을 뿐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계절이 바뀌듯 밤이 낮으로 바뀌듯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국가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주는 중심에 찾아 다시 움직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었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 균형, 내면의 고요, 진동한 가치에 대한 성찰. 나비가 본 것은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그는 이것을 침묵의 파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폭풍은 천둥과 번개를 공반합니다.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이 파도는 다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우주가 내쉬는 한숨처럼요. 파도가 해안에 닿기 전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무리지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런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의 하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론 모든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금과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이 소음으로 바뀔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비 아는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28세 청년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미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겐지스 강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나비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가 처음 하늘을 읽는 법을 배운 바로 그곳에서요. 겐지스 강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물줄기가 흐르는 그곳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고 해가 지면 하늘은 보랏빛으로 타오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비 아는들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나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베다 경절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숫자로 읽었고 별을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나비야, 보거라. 저 별들 사이의 빈 공간에 그 침묵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비에게 숫자 사이의 고요함을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와 둘 사이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 빈틈에서 미래의 씨앗이 싹튼다고요. 아버지는 바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점성술사였습니다. 매일 밤 지붕 위에 올라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켰습니다. 별은 거짓말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뿐이지. 나비는 두 세계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지혜와 아버지의 현실적인 통찰력, 고대의 철학과 현대의 논리.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나비는 첫 예측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올 거라고 했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3주 후, 비는 멈췄고 우물은 말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비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점성술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믿음의 과학이죠.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엔 패턴이 있습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그 회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나비는 고대 필사보를 연구합니다. 수천 년 전 현자들이 기록한 행성의 주기를야. 동시에 그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천체의 정확한 이치를 계산하고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예측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의 레이더에 포착된 걸까요? 나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는 고유한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요. 그 신호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집단 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신호는 강렬합니다. 빠른 성장, 높은 연암, 끊임없는 경제, 놀라운 에너지죠. 하지만 나비가 본 것은 균형의 상실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선 새 행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성, 제한과 책임의 행성, 과도한 것을 억제하고 구조를 간여합니다. 나소, 혼돈과 변화의 에너지,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목성, 확장과 성장의 상징,
하지만 그녀 없는 하자는 위험합니다. 이세 힘이 11월 13일 한국의 경제 영역 위에서 정확히 교차합니다. 나비는 이것을 우주적 균열지대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성반된 에너지가 충돌하는 순간이자 그날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비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37분 포성과 라부가 한국의 경제 영역 위에서 교차합니다. 그 정확성이 소름 돋습니다.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까지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천체 역학의 결과물입니다. 나비는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5번째 신호라고요. 왜 5번째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신호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미세한 떨림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변동, 투자자들의 미묘한 불안, 정책 이반자들의 조용한 회의. 하지만 5번째는 바릅니다. 이건 침묵에서 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비의 계산에 따르면 코스피는 그날 5%에서 7% 급락할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숫자로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급락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 후에 오는 것이 진짜 위기자. 장기적인 조정 국면, 투자자들의 패닉,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확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또 다른 점쟁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화면엔 나비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과거 예측을 검색합니다. 파키, 실리콘밸리, 공급망 붕괴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이면서도 긴장합니다. 정부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는 늘어났습니다.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그들은 만약에를 준비합니다. 많은 나비가 올파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침묵 속의 경계,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나비가 진짜 걱정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짜 붕괴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5% 떨어지는 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 매도를 시작하면 그건 연쇄 반응이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실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수백만 명의 마음은 실체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 그들이 내리는 결정,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 이것들이 진짜 파도를 만듭니다. 나비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파도의 첫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미세해서요. 하지만 그 침묵이 소음으로 변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1월 13일 아침, 시장이 열립니다. 처음 옆불은 정상 타겟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알아챕니다. 뭔가 이상해. 매도 주문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오전 10시 37분, 행섬들이 교차합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집단 의식을 스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근거 없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퍼집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0명으로. 오후가 되면 뉴스는 이미 급락을 보도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하늘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한국만의 문제일까? 우리만 이 파도에 맞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나비가 본 건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하나의 운명으로 엮여있는 거대한 우주적 삼각형이었자. 나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나라는 같은 천체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마치 거미줄과 같습니다. 한쪽 끝에 건드리면 전체가 떨리자.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닙니다. 에너지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지는 서로 얽혀 있고 문화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는 함께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의 파도는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의 복세다. 나비의 차트에서 한국은 조정의 중심입니다. 지진으로 치면 진원지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믿기 힘든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가난에서 번영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그 에너지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야망과 목적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성공에 향한 질주 속에서 영혼의 고요함을 잃어버렸자 나비는 말합니다. 한국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 조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중국을 봅시다. 나비의 분석에서 중국은 푸성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푸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한, 책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내부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 구조적 개혁의 압력, 금융 시스템의 긴장. 한국에서 시작된 파도가 중국에 닿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균열을 더 벌릴 것입니다. 작은 떨림이 큰 진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비는 경고합니다. 중국의 반응이 이 위기의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패닉에 빠지면 파도는 쓰나미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파도는 잔물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다릅니다. 나비의 차트에서 일본은 목성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목성은 지혜, 성장, 그리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대지진, 경제 침체, 그 과정에서 회복력을 배웠습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일본은 균형의 앵커가 될 것입니다. 파도가 일본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에너지는 변형될 것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재건으로, 혼돈이 아니라 안정으로. 일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새 나라 중 유일하게 이 우주적 시험을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봅시다. 한국에서 시작된 파도는 중국으로 퍼집니다. 중국은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진폭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운명의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나비는 이 위기를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새 나라가 오랫동안 경쟁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역사적 상처, 정치적 긴장, 경제적 경쟁. 하지만 공풍의 위기는 공풍의 이해를 낳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후 새 나라는 바르게 서로를 볼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이웃으로. 나비는 조용히 말합니다. 위기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어 위에서 새로운 다리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강제적 조정은 금연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행성과 파도래.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새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나비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나비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경제를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혼을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시장의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고요.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집단 의식 속에, 사회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선택 속에야. 한국에 봅시다. 성공이란 무엇으로 측정됩니까? 얼마나 빨리 오르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숫자들입니다. 모든 숫자자. 하지만 행복은요? 내면의 평화는요? 삶의 의미는?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나비는 이것을 영적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요함, 만족,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언제까지요? 우절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의 파도는 그 답의 시작입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이건 조화입니다. 벌이 아니라 규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병일까요? 아닙니다. 열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경제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흔들리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것을 덜어내고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자.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비의 조언은 반수랍니다. 진짜 가치를 기억하세요. 돈은 도구입니다. 수단이자.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파도와 같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해저의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가치, 진짜 나 자신. 시장이 무너져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붕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만약 당신이 숫자에만 집착했다면 이 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가족, 건강, 내면의 평화 파도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영혼의 경제학입니다. 우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행성의 움직임으로,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위기로요. 11월 13일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위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길에 잃었는가? 밥은 가짜가 찾아야 합니다. 나비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모든 위기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함께 움직이거나. 저항하면 부서집니다. 하지만 함께 움직이면 파도를 팰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포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의 마지막 말이 울립니다. 우주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언제 끝날까요? 파도에 지나간 후엔 무엇이 남을까요? 나비는 그 닭도 별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11월 13일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죠. 파도가 한번 칠 때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해안선이 드러납니다. 나비의 계산에 따르면 진짜 절한점은 2026년입니다. 포성의 주기가 끝나는 해죠. 포성은 재앙과 시련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성은 움직이고 모든 주기는 끝이 있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 포성의 압박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균형의 에너지죠.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숨쉬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7년, 나비는 이 해를 우주적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첫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자 신뢰가 돌아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맹목적인 성장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건이자. 사람들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지속 가능한지. 기업들은 바르게 움직입니다. 단기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봅니다. 정부는 바르게 정책을 만듭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한국은 선징이 될 것입니다. 파도를 견뎌낸 나라, 위기에서 배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선 나라.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해냈을까? 한국의 회복력, 한국의 적응력, 한국의 재탄생.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비의 예언은 나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죠. 시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11월 이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가짜가 작은 우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수백만 명이 깨어난다면 나라 전체가 깨어납니다. 나비의 마지막 말이 울립니다. 별들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길에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11월 13일의 파도는 올 것입니다. 행성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일어서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비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진짜 붕괴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릴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죠. 2027년의 빛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하루씩, 선택씩, 13일이 남았습니다. 파도가 오기 전 마지막 고요함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준비 속에서, 저항 속에서, 아니면 시험 속에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나비 아난드라는 한점 성술사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주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를 읽는 하나의 방식이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성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투자 결정이나 중요한 인생 선택을 할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 성찰과 개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지 가능성을 탐구했을 뿐입니다. 진짜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해석가 중 가장 높은 적중률을 가진 브랜든 빅스가 말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밤, 한국의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이건 단순한 공포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브랜든 빅스. 그는 지난 15년간 23개의 영적 사건을 예언했고 그중 21개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지진, 팬데믹, 대정전,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한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밤이 영적 세계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인지, 문을 잠그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건 시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가,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 바로 그겁니다. 영적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 내면은 먼저 알아챕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죠. 11월 7일의 악돈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감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착각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에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낮이 아닌 밤이 온다는 것에. 왜일까요? 낮에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알림음들이 우리 감각을 채웁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7일 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모든 문을 잠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공포 영화를 떠올립니다. 무언가 위험한 존재가 밖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빅스가 말하는 문은 물리적 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의식의 문입니다. 세상의 잡음에 열려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자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조언입니다. 11월 7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천체의 배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인류 의식의 파동이 모두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와 다를 겁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할 수도 있자.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현실이 평소보다 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깨어난 의식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8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그 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하필 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하고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침입자를 걱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건 나무로 만든 문이 아닙니다. 새로 된 자물쇠도 아니죠. 그가 경고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출입구 말이자.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귀에는 수백 가지 소리가 들어옵니다. 광고, 뉴스, 사람들의 수다, 휴대폰 알림음. 이 모든 소음이 우리 의식 속으로 계속 들어오자 문을 잠근다는 건 바로 이 끊임없는 침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11월 7일 밤, 외부의 목소리를 모두 닫아야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봐 봅시다. 우리 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생체 전기장이라 부르고 영적 전통에서는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뭐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이 장의 구멍을 만든다는 사실이자 분노할 때, 두려워할 때,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 문으로 원치 않는 에너지들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평온할 때, 집중할 때, 감사할 때는 그 문이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11월 7일 밤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막이 평소보다 얇아집니다. 마치 두 방 사이의 벽이 투명해지는 것처럼요.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에 감지할 수 있는 순간이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알아차리려면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잡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빅스는 말합니다. 그날 밤은 행동의 시간이 아니라 인식의 시간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위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주의가 합해지는 것, 그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은 결국 이겁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밤 무엇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경험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밤,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보고될 겁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고양이들이 호금을 응시하며 새들이 한밤중에 날아오릅니다. 어떤 집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다른 집에서는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밤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붕시성의 법칙입니다. 큰 영적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은 먼저 반응합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지진이 오기 전 쥐들이 먼저 도망가고 쓰나미가 오기 전 코끼리들이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을 느끼는 능력 말이자. 11월 7일 밤, 만약 주변의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리고 있자. 돌멩이도, 나무도, 우리 몸도, 생각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 모든 진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맞춰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내는 것처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불고 전기가 특정한 패턴으로 흐르고 사람들의 감정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11월 7일 밤은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하나의 주파수로 진도하는 밤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밤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밤이라고요. 무슨 문일까요? 차원과 차원 사이의 문입니다.
평소에는 두꺼운 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특정한 내 밤에는 그 장막이 얇아집니다. 투명해지자.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를 볼 수 있고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력이 아닙니다. 감수성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11월 7일 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리듬에 민감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날 밤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겁니다. 말로 사념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아는 그 느낌, 바로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브랜들은 어떻게 이 날짜를 알았을까요? 수많은 밤 중에서 왜 하필 11월 7일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가 보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브랜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잊혀진 예언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암호 같은 메시지들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예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풍역자에 가깝습니다. 영적 세계의 언어를 우리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은 항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문을 잠그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브랜든의 언어에서 문은 의식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는 입구자. 그걸 잠근다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경골은 이런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있자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지켜보는 밤, 천사들이 내려오는 밤, 인간과 신이 만나는 밤, 여러 문화권에서 이런 특별한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브랜든이 하는 일은 이 옛지혜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11월 7일 밤도 그런 맥락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순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찾아온다는 거자. 브랜든이 한국을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월 7일 밤, 한반도 위로 펼쳐진 에너지장이 평소보다 훨씬 얇아진다고요. 마치 두꺼운 커튼이 아른 천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더욱 강하게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진동, 소리, 감각들이 그날 밤만큼은 뚜렷하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브랜들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공포는 의식을 닫아버리지만 각성은 의식을 엽니다. 11월 7일 밤은 시험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잠시 열리는 순간이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패닉이 아니라 평정. 그게 브랜든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랜든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지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느껴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간이 멈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초침은 똑딱거리고 분침은 움직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를 겁니다. 브랜들은 이걸 의식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분리되는 순간이자 깊은 영상에 들어갈 때처럼, 꿈을 꿀 때처럼 시간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느낌. 바로 그런 상태가 그날 밤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11월 7일 밤은 그냥 평범한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같은 밤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 차이는 뭘까요?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입니다. 브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기록할 뿐이라고.
11월 7의 밤은 누군가를 바라보나 보상하는 밤이 아닙니다. 그저 구분하는 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 시험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짜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과 어둠에 묻히는 사람이 구분되듯이요. 그날의 밤을 경험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중력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압박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오를 것 같은 부유감.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미세한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울림.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다른 주파수로 조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뉴스는 평소처럼 나오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오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같은 풍경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소리를 듣는데 다르게 들리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모든 게 바뀐 상태,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월 7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브랜든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월 7의 밤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브랜든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안전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는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내면에서 옵니다.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깨어있는 의식. 그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1월 7의 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11월 8일 아침 해가 뜨면 뉴스는 평소처럼 흘러갈 겁니다. 대형 사건이 보도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같은 거리를 걷지만 바른 세상을 보고, 같은 말을 듣지만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하루를 살지만 바른 차원에서 숨쉬게 됩니다. 신문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게 진짜 사건입니다. 브랜든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판단하지 않는다. 밤만 기록한다. 11월 7일 밤은 시험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치 학교 시험이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현재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날 밤 조용히 깨어있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가 움직였다는 걸,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걸, 이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식의 진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도 바뀌니까요. 브랜든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 느낀 사람은 다시는 잠들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11월 7의 밤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재난 영화도 아니죠. 이건 통과의 레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파. 누군가는 그 문턱을 넘고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 11월 7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인식,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브랜든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일 뿐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본 것입니다. 11월 7일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11월 7일 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